혹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희망이라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편의 소설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심훈 작가의 상록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들 사계절 내내 푸르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소설 상록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런 굳건한 인간의 정신,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숙제입니다. 아니, 그냥 나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나무 한 그루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 어떤 정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상록수라는 제목부터 좀 뜯어볼까요? 이게 그냥 늘 푸른 나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진짜 의미가 숨어 있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불굴의 정신.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가치가 바로 이 단어 하나에 음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 속 주인공들은 대체 무엇과 싸워야 했을까요? 그들이 처한 현실, 그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의 한국 농촌입니다. 이 낡은 사진 한 장만 봐도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땅이었죠. 농민들은 그저 끝없는 가난과 노동의 굴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를 짓누르던 무게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지긋지긋한 가난과 착취가 있었고요. 대를 이어서 갚아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그 위에는 일제의 억압이 떡 버티고 있었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에휴 어쩔 수 없지 하는 깊은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뭐랄까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절망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척박하고 갈라진 땅에서도 새싹은 돋아나잖아요.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변화를 향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시죠? 이게 민중속으로라는 뜻의 러시아어에서 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당시 지식인 청년들이 편안한 도시 생활을 다 버리고 직접 농촌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서 뭘 했냐고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우고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꿔보려고 했던 거죠. 이건 그냥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운용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상록수의 심장은 바로 이 분화로드 운동에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분화로드 운동의 정신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살아낸 소설 속 두 주인공,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소설을 이끌어가는 두 축, 바로 채용신과 박동혁입니다. 이 두 사람 농촌을 바꿔야 한다는 목표는 똑같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채용 씨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 생각, 그 내면을 바꾸려고 한 일종의 계몽가 타입이었고요. 반면에 박동혁은 이 부조리한 현실에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행동가 스타일이었죠. 비유하자면 한 명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다른 한 명은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돌밭을 갈아엎는 역할이었다고 할까요? 특히 여기서 최영신이라는 인물은요, 최용신이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당시 독자들은 아마 그녀의 그 치열한 삶과 희생 속에서 진짜 희망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냥 평범한 남녀 간의 로맨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뭐랄까 서로를 향한 애정을 넘어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이상을 공유한 동지애에 가까운 사랑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뜨거운 형태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이 두 사람 앞에는 정말 거대한 벽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벽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공들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은 크게 두 종류였어요. 첫 번째는 강기천 같은 인물,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농민들을 착취하는 눈에 보이는 악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백현경 같은 사람인데요. 입으로는 농촌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선의 얼굴을 하고 있죠.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대놓고 드러나는 악이랑 선한 척하는 위선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무서운 적일까요? 이런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1단계, 일단 현실 속으로 뛰어든다. 2단계,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깨운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부조리에 맞서 싸운다. 이게 바로 그들이 꿈꿨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싸움은 정말 사방이 적이었던 셈이에요. 밖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과 싸워야 했죠. 안으로는요, 괜히 나섰다가 문제만 생긴다는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강기천 같은 고리대금업자들이 쳐놓은 경제적인 착취의 덫도 끊어내야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했으니 이건 정말 모든 걸 내건 총체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의 치열했던 투쟁은 소설 속에서 마무리되지만 이 상록수라는 이야기 자체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소설이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사랑받는 고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상록수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그 자체로 한편의 역사 같아요. 1935년에 신문사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고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1978년에는 거장 임권택 감독의 손에서 영화로 재탄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 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배우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소설이 왜 그렇게 대단한 고전으로 평가받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그전까지는 그냥 배경에 불과했던 농민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내세웠다는 점. 둘째, 지식인 청년들이 왜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명분을 제시했다는 점. 셋째, 끔찍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최영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성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나서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시대를 앞서간 거죠. 시대가 이렇게나 바뀌었는데도 상록수가 여전히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치들이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일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결국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건 바로 청년들의 힘이라는 믿음. 이런 가치들은 193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소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1930년대 청년들에게는 농촌 계몽이 시대가 던진 숙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는 어떤 숙제가 놓여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풀어야 할 우리 시대의 농촌 계몽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몫이겠죠.